금값 급등 시대 내 지갑을 지키는 완벽 생존 가이드. 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금값은 온스당 2,700달러를 넘나들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사라졌던 금은방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명동, 강남 같은 번화가뿐만 아니라 동네 골목까지 금은방 간판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값 상승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금을 사지도 않는데 말이죠. 사실 금값은 우리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귀금속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금값 상승 내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가나? 금값이 오른다는 건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돈보다 금을 더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식료품, 생필품, 전기세, 가스비 등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과 물가 상승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늘어나는 상황, 바로 금값 상승이 가져오는 첫 번째 타격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값이 오르면 보통 달러도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죠.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2024년 말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를 오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기름값, 난방비가 덩달아 오르고 해외여행 경비 증가는 물론이고 수입산 식료품이나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겁니다. 금값 상승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하죠.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증가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2025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서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오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결혼 준비 중인 커플들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 예물로 금반지를 주고받는 우리 문화에서 금값 상승은 예물 비용의 급증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100만원이면 살 수 있던 금반지가 이제는 150만원, 200만원을 호가하는 거죠. 실제로 2024년 결혼 시즌에 많은 예비 부부들이 금 예물 대신 다이아몬드나 다른 귀금속을 선택하거나 아예 예물을 생략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세계는 금에 미쳤나?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는 여러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불안정성,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대만 해협 긴장 등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립니다. 전쟁이나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집니다. 특히 2024년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금값은 급등했고 이런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이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주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만 해도 2년 동안 수백 톤의 금을 매입했죠. 이렇게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니 자연스럽게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었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죠.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겁니다.
2024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치를 웃돌았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도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까 우려되고 높이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죠. 여기에 금은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금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금강을 발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게다가 금을 채굴하는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금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러시아 같은 주요 금 생산국들도 생산량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금을 사 모으고 있을까요? 2024년 한국의 금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 통장, 금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의 인기가 폭발적이었어요. 증권사들의 금 관련 상품 가입자 수가 급증했고 은행의 금 적립식 통장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금은 실물자산이라 가치를 유지합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노후 자금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늘었어요. 셋째,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전통적 가치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은 재산의 일정 비율을 금으로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합니다. 세계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금 수요는 약 4,700톤에 달했습니다. 이 중 투자 수요가 약 1,200톤, 중앙은행 매입이 1,000톤, 장신구 수요가 2,000톤, 산업용이 500톤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금 수입량이 약 150톤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금계, 금화 같은 투자용 금의 수입이 급증했어요. 한국거래소의 금 선물 거래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젊은 세대의 금 투자 참여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금 투자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2030대도 소액으로 금을 사모으고 있어요. 월 10만원씩 금 적립식 통장에 넣거나 금 ETF를 매수하는 시기죠. 금 정말 미래 자산의 안전장치일까요? 금이 안전자산으로 수천 년간 인정받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은 절대 가치가 0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망할 수 있고 부동산도 가치가 폭락할 수 있지만 금은 그 자체로 내재 가치를 갖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금이 쓸모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둘째,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뛰어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값은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 시기에 금값은 10배 이상 올랐고 2000년대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셋째, 금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큽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자산의 510%를 금으로 보유하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금 투자가 만능은 아닙니다. 첫째,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식은 배당금을 주고 채권은 이자를 주지만 금은 가격 상승만으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금값이 정체되면 수익률이 0인 거죠. 둘째, 금값도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내립니다. 2011년 온수당 1,900달러까지 올랐던 금값은 2015년 1,050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셋째, 보관과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물 금을 사면 보관료가 들고 팔 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 ETF도 운용 수수료가 있죠. 넷째,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실물 금을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금은방에 가서 팔아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적정 비중의 금 보유는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전체 자산의 515%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금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는 금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성장성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금은 자산을 지키는 데는 좋지만 불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금 매수를 주장하는 쪽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듭니다. 첫째,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되는 한, 금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2025년에도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고 이는 금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릴 겁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수요는 금값을 장기적으로 떠받치는 요인이에요. 셋째, 달러의 장기적 약세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언젠가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화폐 시대에도 금의 가치는 유효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으로 불리지만 실물 금의 역사와 신뢰성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심지어 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반대로 금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이미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고점에서 사면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2011년에 고점에서 금을 산 사람들은 몇 년간 손실을 감수해야 했어요. 둘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보다 채권이나 예금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금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죠. 특히 2025년 현재 한국의 정기예금 금리가 34%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안전자산으로는 예금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셋째, 금값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넷째, 한국에서는 금 투자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 현물을 사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정답은 본인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금에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보호를 위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는 건 합리적일 수 있어요. 특히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비한 보험으로서 소량의 금을 보유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금은방의 화려한 부활. 2000년대 이후 점점 사라지던 금은방이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 시내에만 수십 개의 금은방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명동, 종로, 강남은 물론이고 동네 상가에도 금은방 간판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금 투자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괴나 금화를 사고 싶어 하니 이를 파는 가게가 늘어나는 거죠. 또한 금값이 오르면서 집에 있던 헌금을 팔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금은방은 매입과 판매를 동시에 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금은방이 필수적입니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금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통이 강하거든요. 금은방을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귀금속 순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시세를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한국금거래소나 은행의 금 시세를 확인한 후 금은방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지 비교하세요. 셋째, 수수료와 세금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팔 때는 수수료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실물금을 보관하는 것도 고민거리입니다. 집에 두면 도난 위험이 있고 은행 금고에 맡기면 보관료가 듭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요즘은 금 통장이나 금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이 더 인기예요. 서민들을 위한 실전 금값 대응 전략.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금은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렵고 가격 변동도 있어서 급하게 팔면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최소 3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예금으로 확보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중 일부만 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전체 자산의 510%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넣기 부담스럽다면 금 적립식 투자를 고려하세요. 은행의 금 통장이나 증권사의 금 적립식 상품을 이용하면 매달 10만원씩만 넣어도 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시간 분산 효과입니다. 금값이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니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이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실물금 대신 금 ETF나 금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상품은 금값을 추종하면서도 보관이나 거래가 편리합니다. 증권 계좌만 있으면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 ETF로는 KODX 골드 선물 H, TIGR 골드 선물 H 등이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거래되며 운용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집에 안 쓰는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값이 높을 때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2030년 전에 받은 결혼 예물이 지금은 몇 배의 가치가 됐을 수 있습니다. 금을 팔 때는 여러 금은방을 돌아보며 시세를 비교하세요. 같은 금이라도 업체마다 매입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금값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가계 지출을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하세요.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저렴할 수 있고 직구를 활용하면 수입품을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기름값이 오르고 있으니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가가 오르는데 수입이 고정되어 있으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다면 부업이나 투잡을 고려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크문 같은 플랫폼에서 재능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금융 문맹으로 남아있으면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유튜브, 책, 강의 등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와 투자 지식을 쌓으세요. 특히 금 투자를 한다면 국제금 시세, 환율, 금리, 지정학적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한국금거래소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얻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입니다.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금은 10년, 20년 보유할 장기 자산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서민들에게 금은 대박을 노리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방어 수단이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살아남기. 금값 상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의 혼란 등이 계속되는 한 금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금이 만능은 아닙니다. 서민들에게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금에 전 재산을 걸지도 말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마세요.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되 대부분은 생활 안정과 미래 대비에 집중하는 게 현명합니다. 결혼 예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금 대신 다른 의미 있는 선물을 고려하세요. 집에 안 쓰는 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생활비나 저축에 보태세요. 금 투자를 하고 싶다면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세요. 무엇보다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금값이 왜 오르는지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식은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금값 상승의 시대, 우리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금이 빛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미래도 밝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금값 급등 시대, 내 지갑을 지키는 완벽 생존 가이드. 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금값은 온수당 2,700달러를 넘나들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사라졌던 금은방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명동, 강남 같은 번화가뿐만 아니라 동네 골목까지 금은방 간판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값 상승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금을 사지도 않는데 말이죠. 사실 금값은 우리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귀금속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금값 상승, 내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가나. 금값이 오른다는 건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돈보다 금을 더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식료품, 생필품, 전기세, 가스비 등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과 물가 상승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늘어나는 상황, 바로 금값 상승이 가져오는 첫 번째 타격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값이 오르면 보통 달러도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죠.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2024년 말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를 오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기름값, 난방비가 덩달아 오르고 해외여행 경비 증가는 물론이고 수입산 식료품이나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겁니다. 금가 상승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하죠.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증가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2025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서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오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결혼 준비 중인 커플들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 예물로 금반지를 주고받는 우리 문화에서 금가 상승은 예물 비용의 급증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100만원이면 살 수 있던 금반지가 이제는 150만원, 200만원을 호가하는 거죠. 실제로 2024년 결혼 시즌에 많은 예비 부부들이 금 예물 대신 다이아몬드나 다른 귀금속을 선택하거나 아예 예물을 생략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세계는 금에 미쳤나?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는 여러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불안정성,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대만 해협 긴장 등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립니다. 전쟁이나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집니다. 특히 2024년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금값은 급등했고 이런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이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주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만 해도 2년 동안 수백 톤의 금을 매입했죠. 이렇게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니 자연스럽게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었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죠.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겁니다. 2024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치를 웃돌았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도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까 우려되고 높이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죠. 여기에 금은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금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금강을 발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게다가 금을 채굴하는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금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러시아 같은 주요 금 생산국들도 생산량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금을 사 모으고 있을까요? 2024년 한국의 금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 통장, 금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의 인기가 폭발적이었어요. 증권사들의 금 관련 상품 가입자 수가 급증했고 은행의 금 적립식 통장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금은 실물자산이라 가치를 유지합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노후 자금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늘었어요. 셋째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전통적 가치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은 재산의 일정 비율을 금으로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합니다. 세계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금 수요는 약 4,700톤에 달했습니다. 이 중 투자 수요가 약 1,200톤, 중앙은행 매입이 1,000톤, 장신구 수요가 2,000톤, 산업용이 500톤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금 수입량이 약 150톤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금계, 금화 같은 투자용 금의 수입이 급증했어요. 한국거래소의 금 선물 거래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젊은 세대의 금 투자 참여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금 투자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2030대도 소액으로 금을 사모으고 있어요. 월 10만원씩 금 적립식 통장에 넣거나 금 ETF를 매수하는 시기죠. 금 정말 미래 자산의 안전장치일까요? 금이 안전자산으로 수천 년간 인정받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은 절대 가치가 0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망할 수 있고 부동산도 가치가 폭락할 수 있지만 금은 그 자체로 내재 가치를 갖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금이 쓸모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둘째,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뛰어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값은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 시기에 금값은 10배 이상 올랐고 2000년대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셋째, 금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큽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자산의 510%를 금으로 보유하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금 투자가 만능은 아닙니다. 첫째,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식은 배당금을 주고 채권은 이자를 주지만 금은 가격 상승만으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금값이 정체되면 수익률이 0인 거죠. 둘째, 금값도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내립니다. 2011년 온수당 1,900달러까지 올랐던 금값은 2015년 1,050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셋째, 보관과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물 금을 사면 보관료가 들고 팔 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 ETF도 운용 수수료가 있죠. 넷째,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실물 금을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금은방에 가서 팔아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적정 비중의 금 보유는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전체 자산의 515%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금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는 금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성장성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금은 자산을 지키는 데는 좋지만 불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금 매수를 주장하는 쪽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듭니다. 첫째,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되는 한 금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2025년에도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고 이는 금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릴 겁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수요는 금값을 장기적으로 떠받치는 요인이에요. 셋째, 달러의 장기적 약세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언젠가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화폐 시대에도 금의 가치는 유효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으로 불리지만 실물 금의 역사와 신뢰성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금값이 온수당 3,000달러, 심지어 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반대로 금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이미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고점에서 사면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2011년에 고점에서 금을 산 사람들은 몇 년간 손실을 감수해야 했어요. 둘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보다 채권이나 예금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금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죠.
특히 2025년 현재 한국의 정기예금 금리가 34%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안전자산으로는 예금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셋째, 금값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넷째, 한국에서는 금 투자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 현물을 사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정답은 본인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금에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보호를 위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는 건 합리적일 수 있어요. 특히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비한 보험으로서 소량의 금을 보유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금은방의 화려한 부활. 2000년대 이후 점점 사라지던 금은방이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 시내에만 수십 개의 금은방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명동, 종로, 강남은 물론이고 동네 상가에도 금은방 간판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금 투자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괴나 금화를 사고 싶어 하니 이를 파는 가게가 늘어나는 거죠. 또한 금값이 오르면서 집에 있던 헌금을 팔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금은방은 매입과 판매를 동시에 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금은방이 필수적입니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금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통이 강하거든요. 금은방을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귀금속 순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시세를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한국금거래소나 은행의 금 시세를 확인한 후 금은방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지 비교하세요. 셋째, 수수료와 세금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팔 때는 수수료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실물금을 보관하는 것도 고민거리입니다. 집에 두면 도난 위험이 있고 은행 금고에 맡기면 보관료가 듭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요즘은 금 통장이나 금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이 더 인기예요. 서민들을 위한 실전 금값 대응 전략.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금은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렵고 가격 변동도 있어서 급하게 팔면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최소 3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예금으로 확보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중 일부만 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전체 자산의 510%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넣기 부담스럽다면 금 적립식 투자를 고려하세요. 은행의 금 통장이나 증권사의 금 적립식 상품을 이용하면 매달 10만원씩만 넣어도 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시간 분산 효과입니다. 금값이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니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이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실물금 대신 금 ETF나 금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상품은 금값을 추종하면서도 보관이나 거래가 편리합니다. 증권 계좌만 있으면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 ETF로는 KODX 골드 선물 H, TIGR 골드 선물 H 등이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거래되며 운용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집에 안 쓰는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값이 높을 때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2030년 전에 받은 결혼 예물이 지금은 몇 배의 가치가 됐을 수 있습니다. 금을 팔 때는 여러 금은방을 돌아보며 시세를 비교하세요. 같은 금이라도 업체마다 매입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금값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가계 지출을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하세요.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저렴할 수 있고 직구를 활용하면 수입품을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기름값이 오르고 있으니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가가 오르는데 수입이 고정되어 있으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다면 부업이나 투잡을 고려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크문 같은 플랫폼에서 재능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금융 문맹으로 남아있으면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유튜브, 책, 강의 등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와 투자 지식을 쌓으세요. 특히 금 투자를 한다면 국제금 시세, 환율, 금리, 지정학적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한국금거래소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얻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입니다.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금은 10년, 20년 보유할 장기 자산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서민들에게 금은 대박을 노리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방어 수단이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살아남기. 금값 상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의 혼란 등이 계속되는 한 금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금이 만능은 아닙니다. 서민들에게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금에 전 재산을 걸지도 말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마세요.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되 대부분은 생활 안정과 미래 대비에 집중하는 게 현명합니다. 결혼 예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금 대신 다른 의미 있는 선물을 고려하세요. 집에 안 쓰는 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생활비나 저축에 보태세요. 금 투자를 하고 싶다면 소액 적립식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세요. 무엇보다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금값이 왜 오르는지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식은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금값 상승의 시대, 우리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금이 빛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미래도 밝게 빛나길 응원합니다.